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똘 뭐라고요? 똘기요. 똘기? 똘기? 똘기. 왜 똘기예요? 똘기 순우리말. 무슨 술 우리말이에요? 네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채 익지 않는 과일이라는 뜻이래요. 네. 문학소녀 쿠마님 알고 계셨습니까? 생상 처음 들어봐요. 거의 사장된 단어라고. 네. 난 똘끼를 그냥 똘끼라 할 수 없으니까 똘기라 하신 네, 줄 알았어요. 다른 겁니다. 아느님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희 하몽님을 대신해서 뉴 패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자기소개 정말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오늘 할 게 많거든요. 네. 지지익선 지금까지 에피소드 쭉 들었던 청취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패널로 합류하게 된 거에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풍미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우. 네네. 알겠습니다. 각오가 남다른 네. 패널이네요. 네, 그럼 저희 평소대로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롱님이 42회 오픈소스 편에 1,000원, 소시민입니다 님이 감염과 면역 편에 1,000원, 그리고 유회세소님이 감염과 면역 편에 1,000원, 그리고 기즈모송님도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주 동안 남겨진 댓글들 중에 몇 개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시즈니님이 숨은 청취자라고 하시면서 저희 팟캐스트 시절 때부터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몽님이 나가실 때 이제 다음 패널분은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똘기님 관심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팟캐스트부터 들으셨으면 최소한 자각몽 이전부터 들으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그쯤에서 팟빵으로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맞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기즈모송님께서 저에 대해 언급을 해주셔서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자, 범래님은 분석력이 참 좋은 듯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제가 봤는데 좋아요가 5개 있고 싫어요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싫어요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말하는 본인인 것 저 같아요. 아니에요. 유해세소님이 감염과 면역편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염병과 타자화에 대한 쿠마님의 적절한 비판에 뜨끔합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감염병과 타자화라는 멘트 자체가 제 발제 그냥 요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1시간 동안 한 걸 2단어로 요약해 주셨는지. 똘기님 들어보셨어요? 네. 쿠마님 그 전발제가 성과 사랑이었나요? 맞아요. 네, 그 두 개 거의 연결해서 들었었는데 두 개 듣다 보면 쿠마님 뵙기 전이었는데도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짐작 못하실 텐데. 그래요? 저분 성격 장난 아닌데.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다중우주론 2편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본의 아니게 분량이 많아져서 2편으로 나누어서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똘기님은 이제 2편부터 함께하게 되셨는데 혹시 다중우주론 1편을 듣고 오셨나요? 저 다중우주론 1편도 들었고요. 아. 그 양자역학편이랑 과학편이랑 듣고 오시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다 듣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한 번 더 듣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한가하신가 봐요. 네. 과학편 듣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무슨 의미죠? 2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양자역학편도 2편이고. 그쵸. 양자역학편도 2편이고. 다중우주론도 2편이야. 그만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웠다는 피드백,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도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조금 있었어서 오늘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어떤 쿠션 멘트들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1편에서는 현재 물리학계에서 주류로 논의되고 있는 다중우주론, 멀티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 중에서 3가지 이론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범례님께서 사실 녹음하실 때 이게 이론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냐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사실 가설이 맞지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theory,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편의상 이론이라고 모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맥스 태그마크라는 물리학자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중우주론들을 총정리해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정리를 한 것 중에서 레벨 1, 2, 3를 제가 소개해드렸었고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중우주론은 우리가 유일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 유니버스가 아니라 우리의 유니버스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뭐야 나머지 어디 갔어? 인플레이션 이론. 맞아.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파생된 우주였죠. 그래서 이 우주는 지금 현재 우리 우주 너머의 텅 빈 영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 출발해서 인플레이션 이론까지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그 너머에 더 큰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을 절대 관측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레벨 2는 이 레벨 1의 우주에서 파생되었던 거품 우주였습니다. 거품 우주 얘기하면서 이 우주는 비눗물에 빨대를 꽂고 불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방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양자요동이라는 개념도 설명해드렸었고 이때 추천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만 대답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좀 다른 분한테. 뭐래? 너도 모르지? 앤트맨. 맞아요. 앤트맨과 와스프의 어떤 장면들이 이 양자요동 형태를 잘 시각화해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잘라서 저희 공식 지지익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두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지지익선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 아이디는 뭐죠, 쿠마님? ajys.고고싱 입니다. 이제 레벨 3 마지막으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탄생한 평행우주, 즉 휴 에버렛이 제창했던 다세계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럼 엔드게임 보셨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머리를 막 굴리더니 자기가 1400만 개의 우주를 보고 왔대요. 이 다세계 해석에서는 이 1400만 개의 우주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들이 분화돼서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저번 편에서 네. 끝날 때 BGM으로 인터스텔라 OST 맞아요. 쓰신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세계관은 이 중에 어떤 틀에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인터스텔라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소개해드릴 거는 맞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우주론, 다중우주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물리학적인 기초 지식을 짧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원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중우주론이 아니더라도 양자역학이나 과학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우주에는 제한 속도가 있다라는 개념을 안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고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갈 수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광속은, 이 빛의 속도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이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이보다 속도가 작다라는 것을 큰 규칙으로 삼고 이 모든 물리학의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 기초 지식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레벨 1의 우주를 한번 바라보면 이해가 조금 원활합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레벨 1의 지구는 아인슈타인이 노발대발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하크만님이랑 범례님도? 기억납니다.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아득히 넘어서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쿠마님이 그때 질문을 하셨죠. 아니 우주도 물질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 공간은 물질이라는 개념이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간과 공간 이런 애들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 말고도 물질이라는 거에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더 생각해보니 예를 들면 중력, 사랑 이런 애들도 물질이랑은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념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질량을 갖고 있는 존재는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차원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얹고 가시는 게 이해가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나요? 3차원? 맞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차원은 공간이랑 시간을 이제 따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1차원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요거를 아시면 좋아요. 공간적 차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세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2차원의 이미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선 1차원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차원은 선의 세계입니다. 선. 좌표평면 위에 점 A와 점 B를 이어서 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차원 속 세계예요. 1차원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앞으로 뒤로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 뿐이에요. 만약에 점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는데 점 A, B 사이에 점 C가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왔다 갔다 하던 이 존재는 C를 넘어서 B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점 A와 점 C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2차원의 세계로 넘어가 볼게요. 2차원은 이 선이 이어져서 면이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2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앞뒤로도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디로도 갈 수 있을까요? 좌우요? 그렇죠. 양옆으로도 이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사각형 위에 있는 존재는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뒤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차원에 사는 존재가 동전을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면 위에 어떤 좌표평면 위에 사각형이 있어요.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에 동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 존재는 이 동전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선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동전의 지름의 길이의 선으로 보여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해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렵죠 이게. 좌표평면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면 그 좌표평면 그 면 위에 사는 존재들은 그 동전이 선으로 보여요. 눈앞에 펼쳐진 가로의 선. 그리고 그 선의 길이는 동전의 지름 길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1차원의 선밖에 보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 3차원으로 넘어올게요. 저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의 세계는 이 면, 2차원에 있던 면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육면체가 만들어져요. 정육면체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차원에 사는 존재는 앞뒤 양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나요? 위아래로 이번에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여태까지 2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위아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죠. 저희는 눈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원의 존재들은 점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저희 지금 요즘 영화에 3D 영화가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무슨 차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원래 2차원밖에 보지 못하는데 3차원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3차원을 볼 수 있다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3D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주사위를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주사위는 육면체죠. 저희는 이 육면체를 딱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면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랑 쿠마님이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쿠마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쿠마님의 뒷모습을 절대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2차원밖에 못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3차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눈앞에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보듯이. 근데 저희는 입체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진 속의 그림들을 보면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 생각을 해볼게요. 4차원에 사는 존재가 있다. 만약에. 4차원에 사는 존재는 저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4차원에 있어 보질 않았는데. 그쵸? 상상하기 힘들어요. 마치 동전이 선으로 보이는 2차원의 존재들이 이 동전은 사실 앞면과 뒷면이 있어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로 저희도 3차원의 존재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4차원의 존재들은 저희를 딱 봤을 때 앞뒷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상상이 좀 안 가죠? 무서운데. 약간 좀 이상하겠죠, 그림이? 근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그들은 저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얘기가 많아요. 우리 뇌가 3차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는 뇌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세계가 3차원까지밖에 없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간 얘기였어요. 제가 시간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는 시간은 1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1차원 뭐였죠, 여러분? 직선? 직선,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앞뒤로밖에 못 움직여요. 선후밖에 없는 거죠.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더 제한적인 1차원에 살고 있어요.
뒤로는 절대 못 가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1차원으로 인식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제한적인 시간의 1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뒤로 절대 갈 수 없고 한 방향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의 2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걸 보고 있을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3차원에 있는 존재들, 4차원에 있는 존재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범례님이 다중우주론 1편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품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뭐 점화식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그 전 수식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1차원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전이 후고, 후가 전이고 모두 동시에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상식에서 약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시간은 1차원으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시간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A에서 B까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동할 때 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시간을 소요해야지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시간, 공간 따로 보지 않고 시공간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답이 됐을까요, 범례님? 그러니까 어쨌든 4차원으로 우리가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지금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글쎄요. 제가 이 3차원 플러스 1차원, 그러니까 4차원, 산수식으로 그렇게 차원이 올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향끼리 이제 3차원의 공간, 그리고 거기다 1차원을 얹었다. 근데 그게 4차원인가? 그럼 그게 공간의 4차원과 같은 건가? 이건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4차원이더라도 공간 속 4차원과 시공간 속 4차원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은 앞뒤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흘러가기만 할 뿐이다.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하려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시간을 초월하는 건 무엇일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비주얼라이징을 했던 정말 좋은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내용을 기억해보시면 어느 장면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그 명장면 있죠. 스테이를 외치는 그 쿠퍼가 이상한 공간에 빨려 들어가서 책장이 끝없이 이어진 어떤 큐브 같은 곳에 갇혀요. 맞아요.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머피, 딸이죠. 딸 머피의 방이 나옵니다. 근데 방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수백 개 속 방에서 머피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사는 존재들이 머피의 방을 봤을 때 그 머피의 방은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머피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3차원 속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징을 해준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를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조금 보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냐면 쿠퍼가 그때 이것을 사용해서 머피에게 암호를 전달합니다. 모스보어를 사용하죠? 그 모스부어는 무엇을 활용했던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손목시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손목시계를 이렇게 틱틱 건드려서 모스부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 쿠퍼랑 타스라는 이 로봇이 생각을 해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스부어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타스랑? 사실 쿠퍼가 생각해냈죠. 아, 그렇죠. 타스 굴러다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활용했던 존재가 바로 뭐냐면 중력입니다. 아, 책 떨어지는 거? 그 책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그 모스부호를 움직일 때 초시계를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그게 중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살짝살짝 건드려서 이 초시계 탁탁탁 움직이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쿠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중력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 중력이라는 존재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대중문화에서 이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라고 많이들 풀어나가는데 그게 단순히 클리셰를 떠나서 진짜 물리학적으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그래비티, 중력을 차용했던 거고 그건 단순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화는 논문도 썼다고 하죠. 이런 물리학적 지식들을 기초로 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이 우주에 뭐가 있다? 제한 속도요. 제한 속도가 있다. 그 제한 속도는 빛의 속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다. 이렇게 두 개를 안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저서 멀티 유니버스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제각색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지직선을 제가 계속 발제를 하면서 진짜 사고를 끓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들을 말씀드리고 있었냐면 제가 마르크스와 매트릭스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인식론적인 주제죠.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 모피어스의 대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What is real? 그거 있잖아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철학의 한 분야의 인식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당신이 매트릭스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처음 주장한 우주론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어떻게 좀 유명해졌냐면 테슬라 아세요? 테슬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 예. 전기자동차. 회사. 네네. 회사 이름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과학자 맞아요.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테슬라의 지금 CEO죠. 앨런 머스크가 이 주장을 진지하게 지지합니다. 그 지지를 표한 적이 있었어요. 테드토크나 어떤 TV쇼에서 장난으로가 아니라 나는 진짜로 그 이론을 믿는다. 사실이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좀 유명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저희 속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쿠마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뭐였죠? 안느님은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할까? 저 그거 되게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결론이 나왔나요? 아니요. 근데 저도 그때 쿠마님이 했던 질문이 되게 맴돌았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에 왜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이게 가짜이길 바라는? 사실 오늘 제가 그 쿠마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오. 마지막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하나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끝나고 받아줘요. 아니 끝나고 논의를 같이 해보자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설명하는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가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미래의 어느 날 사람의 두뇌를 훨씬 능가하는 컴퓨터가 개발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가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물론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실제로 기술의 발전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인간의 두뇌를 이제 뛰어넘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지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연구팀이 컴퓨터로 인간의 두뇌를 재현하는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2005년 이쪽 업계의 선두주자 기업이죠. IBM이랑 스위스 이제 공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블루 브레인이라는 뜻이에요. 파란 뇌라는 뜻이겠죠? 이때 슈퍼컴퓨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이 블루진이에요. 97년 체스 세계 챔피언 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던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최신 버전입니다. 이 컴퓨터에 사용된 마이크로칩이 2,000개가 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연산은 초당 22.8조 개에 달한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세포 단계에서의 실제 두뇌의 분자 구조와 연결 관계 등의 정보를 블루진 컴퓨터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인간의 두뇌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로. 그래서 2012년에 쥐의 뇌세포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헨리 마크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에 1만 개의 신경세포와 3천만 개의 시냅스를 이 프로그램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쥐의 뇌세포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속도면 2020년에는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래요. 지금 2020년이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발표를 하겠죠.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인공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뇌를 만들어서 이 다양한 정신질환, 예를 들면 치매, 불치병들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마크램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이 블루 브레인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감정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본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류 문명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 뇌도 겨우 만드는데. 아직도 못 만들어서 사람 뇌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컴퓨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이 방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점점 많은 양의 물질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점점 컴퓨터는 작아지고 고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과학자들. 지구만한 컴퓨터가 하나 생긴다. 크기가 지구만 해, 지금. 그랬을 때 이 컴퓨터는 초당 10의 33승에서 10의 42승 회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초 안에. 근데 우리 두뇌가 1초당 10의 17승 회 연산을 해요. 그럼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살면서 10의 24승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 간 인원수가 대략 1천억 명이거든요. 대략. 이 1천억 명을 곱하면 10의 35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연산했던 횟수를 다 더하면 10의 35승 정도 됩니다. 이 지구만한 컴퓨터가 10의 33승 정도로 초당 연산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수행한 모든 연산을 이 지구만한 크기의 컴퓨터가 계산하는 데는 2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기술이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이 관계자들이 곧 양자 컴퓨터까지 완성되면 이 연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생겨날 것이고 그거는 단 몇 초 만에 시뮬레이션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완성된 컴퓨터가 있다 생각해볼까요? 마음속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생겼어요. 먼 미래에 생겼겠죠? 그 컴퓨터로 지구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 컴퓨터는 사실은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북에 사양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쓰시는 노트북에. 근데 거기에 완전 고성능 게임을 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게임이 여러분의 컴퓨터의 사양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불 나고 터지고. 불이 나요. 네. 뭐 버벅이고 막 터져요? 느려지고 버벅거리겠죠. 엄청 버벅거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컴퓨터 사양에 이 게임을 맞추려면 이 게임의 용량을 줄여야 돼요. 이 용량을 줄이는 거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컴퓨터의 계산량을 줄여주는 최적화라는 과정입니다. 어떤 느낌이 좀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그거 뭐라고 하지? NPC 게임이라 하나? RPG요? RPG라 하나? 네네. 그런 RPG 형식으로 이 지구를 만들었다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RPG 배경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디자인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RPG에 사는 이 캐릭터가 바라보지 않는 공간이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잔디밭의 잔디들은 그냥 초록색으로 깔아도 돼요. 이거 이 되게 얘기 데자뷰 어디서 들은 같은데 얘긴데? 양자역학에서 나왔던 했어요. 그때 제가 맞아요. 시뮬레이션 우주론 얘기를 했었죠. 음.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RPG 속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하늘은 없어도 돼요. 아무도 하늘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이 최적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와 분자와 원자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도 있겠죠? 이 모든 세계를 원자 단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속 과학자가 그걸 안 보고 있을 때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현미경으로 원자 상태를 관찰하고 있지 않을 때 돌아가고 있는 시뮬레이션 우주는 쉬어도 된다는 거죠. 원자 상태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예요.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기술이 보다 발전해서 우주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발명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발명은 됐으나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잠시 돌리는 걸 지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인간들은 돌리고 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 가상세계가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뮬레이션 우주 하나 돌리는데 2초밖에 안 걸려. 그럼 하나 만들고 끝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 사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원 여러분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주 창조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매일매일 이 우주 창조 프로그램을 실행해요. 이 시뮬레이션 우주가 점차 늘어나는 순간 이 현 세계의 인간의 수까지 초과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우주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제창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진짜 우주가 하나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우주가 10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희가 진짜 우주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은 적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니까 지금 현 지구와 맞먹는 해상도의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지구만큼은 아니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심시티라든지 그쵸, 심즈라든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심즈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맞아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 잠깐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킬 때까지 자기들은 모르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창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심즈 프로그램은 사실은 현 우주와 비교를 하면은 그 해상도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죠. 근데 언젠가 진짜 이 지구만한 퀄리티의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발명되는 그 순간 이 시뮬레이션 우주의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는 진짜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 또한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구랑 똑같은 혹은 우주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뭐 컴퓨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생겨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 재생을 했더니 그 안에 이제 인류가 있겠죠. 그 안에도 인류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뭐 자기들끼리 국가도 만들고 막 이렇게 지낸다고 쳐봐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심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심즈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더 정교한 인간이 되는 건가요? 더 디테일해질 수가 있나요? 현실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뇌를 시뮬레이션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술 발전이 멈추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의 두뇌보다 더 좋은 두뇌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시뮬레이션에서 탄생한 캐릭터들은 인간을 초월한 캐릭터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 시뮬레이션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좀 더 강화된 사람일 뿐이지 여전히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RPG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는 캐릭터들과 우리가 인간의 두뇌를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서 만든 캐릭터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차피 그들은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우린 그 컴퓨터를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의 게임에 있는 캐릭터건 우주를 모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속의 캐릭터건 우리가 보기엔 같은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근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키는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심즈 같은 시뮬레이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진짜로 이 손을 떼고 나서도 자연 번식, 그러니까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시뮬레이션인 거죠. 게임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수준까지 발생을 한다면 그것들을 과연 생명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점점 필요해지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종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냥 생태계가 자연이 생기도록 손을 놓는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간다. 발전한다.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때 그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류 이급으로 떠나서 진짜 생명체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볼 수 있겠죠. 잘 모르겠네.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은 왜 논의를 해봐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이 생명체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우리가 얘네와 다르지 않다면 그럼 우리도 시뮬레이션 우주론 속에 살고 있는 이 캐릭터들 아니야?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빈 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웃기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주체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돌린 사람은 평범한 창조물에는 큰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지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양의 지식의 기초에서 모든 상황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트에 맞아서 날아가는 야구공의 궤적은 뉴턴의 법칙에 영향을 받죠. 그럼 얘네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거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 발걸음을 뗀 아기는 엄마를 바라볼 때 생화학, 생리학, 심리학적인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여태까지 쌓인 지식을 종합해서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정치가의 행동은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리냐면 정치학 이론과 역사 그리고 경제학 등에서 쌓여있는 이 지식들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입자가속기를 돌린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입자가속기를 돌린대. 그럼 입자가속기에서 충돌하는 양성자들의 모습은 양자장 이론을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발생법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발생법입니다. 이렇게 발생법을 채택한 시뮬레이터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사는 세계도 카오스가 있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럴 때는 이런 법칙으로 해결하고 저럴 때는 저런 법칙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동시에 적용하다가 생겨나는 어떤 이런 어긋난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이 이음매를 어떻게 잘 매끄럽게 다듬을 거냐. 이때 트릭이 필요합니다. 이 트릭의 이름이 바로 초환원주의법이에요. 이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 초환원주의법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어떤 방정식만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공에 배트를 쳤어요. 그랬을 때 뉴턴의 법칙을 잘 따라가야 돼. 근데 어떠한 이유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무조건 이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이걸 해결한다. 이렇게 다 후려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나 그 시뮬레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간에 우리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게 바로 초환원주의법입니다. 초환원주의법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큰 문제인데 후손들이 어떤 방정식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정식과 비슷하다면 시뮬레이션은 근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대요. 이 근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재현을 하려면 실제로 진짜 1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1이 무수히 많아 보여도 그 속에는 1.000000001도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소수점 자리들을 컴퓨터에 다 연산을 시키면 컴퓨터는 터집니다. 이 컴퓨터는 어쨌든 후려칠 수밖에 없어요. 소수점 100자리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10자리까지만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 10개 자리까지만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것보단 다 반올림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사값이라는 거죠. 1에 가까운 값은 1이라고 퉁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사값들이 한두 번일 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오차가 점점 누적된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매트릭스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네오가 데자뷰 느끼고 그러는 거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오차들이야 하면서 그 시온에 처박혀 있는 인간들은 너네는 우리가 0.00001%의 오차들이 쌓여서 생긴 존재들이야. 근데 이게 쌓여서 휴지통이 꽉 차면 펑 하고 터지고 네오가 탱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근사값으로 처리해서 연산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 근사값들이 막 100만 번, 1000만 번 쌓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오차가 한 10가지 정도까지 쌓이면은 잘 돌아가고 10이 넘어가는 순간 버벅이거나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런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오차 값들이 쌓이고 쌓여서 10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든 잘 운영할 수 있어. 근데 그 오차 값들이 쌓여서 10이 넘어가는 순간 이 컴퓨터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해한 건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 혹은 안내님이 얘기하고 싶은 목표는 현 우주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오차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그 캐릭터가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의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실 시뮬레이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미스테리적인 현상이 오차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겠죠? 오차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예요. 지금 그 속에 사는 NPC가 아니라. 근데 이 NPC들은 오차가 쌓이고 쌓일 때까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NPC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 속 물리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물리학자가 막 연구를 하다가 양자역학을 발견했어. 양자역학을 발견하더니 막 실험들을 해봐요. 그러더니 이중슬릿 실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중슬릿 시험 기억나세요? 어쨌든 이상한 실험들을 막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값이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어떤 오차가 누적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과학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실험을 하다가 뉴턴의 법칙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분명히 고전역학이 맞아야 되는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턴 역학이 우리의 고전역학이 진리는 아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론들을 재검토하다가 새로운 실험 결과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정식 혹은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자역학 속의 미시역학 등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어쨌든 시도들을 계속 하겠죠.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렇듯. 왜냐면 이 시뮬레이션 속 과학자들도 우리 현재 과학자들과 똑같이 행동할 거니까. 근데 이 시뮬레이션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이 오류가 시뮬레이션 때문에 생겨난 오류라는 걸 알 턱이 없어요. 얘네는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래 우리는 멍청해서 잘 몰라 고차원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고 있듯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떠올려서 생각을 막 해보다 보면 어떤 심오한 결론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생겨난 이유죠. 과연 우리는 시뮬레이션 생명체를 창조한 최초의 시뮬레이터인가? 라는 물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돌린 그 시뮬레이션 속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시뮬레이션을 돌릴 테니까. 그래서 브라이언 그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보는 것은 다양성의 논리에 따라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그린의 대답은 아니야. 우리가 최초의 시뮬레이터라는 보장은 없어.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브라이언 그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물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던 이론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통일장 이론, 전산물리학 이런 애들이 한결같이 다중우주론을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혹시 시뮬레이션인 거 아니야? 라는 물음이 들려면 인류가 아주 고도로 발전한 미래에 인류가 만든 시뮬레이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발생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대입해도 거기에서 메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다른 좀 편법을 동원해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차로 인해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챈 게 바로 우리다. 그런 건데 제가 만약에 고도로 발전한 그 인류의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과학자라면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이렇게 일일이 수동적으로 대입하는 식으로 만들지 않고 그때 이미 어느 정도의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기술이라면. 그러면 그 원리를 조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 것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을 대입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그게 더 오류를 발생하는데 적은 오류가 아니라 거의 오류를 안 만들어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똑같이 모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면 무슨 법칙이 아니고 우주를 관통하는 몇 가지의 법칙만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인간이 찾은 지구의 힘은 4개밖에 없어요.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인가요?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이 4가지 힘만 있으면 모든 지금까지 발견된 물리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내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힘이 4가지니까 이 4가지가 움직이는 힘만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이거를 뉴턴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대입할 필요 없이
이 네 가지의 힘에 대한 운동 원리만 입력을 해놓고 우주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딱 돌리면 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인류가 태어나고 뭐 그 전에 뭐 지구가 태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컴퓨터라는 건 전기로 돌잖아요.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전자기력이 중력과 강력과 양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컴퓨터 세대가 아닌 컴퓨터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안느님이 얘기하시는 시뮬레이션 이론의 끝은 우주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시간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시뮬레이션 이론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래의 인류가 우리 우주와 똑같은 우주를 만드는 순간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뭐랄까 검증되는 거죠. 그렇죠. 검증되고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는 생명체니 뭐니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몇 번째 시뮬레이션인가? 난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미 우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생명체든 아니든 진화해서 인간이 되든 걔네들이 물리학을 하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뮬레이터의 몇 번째 시뮬레이션인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좀 없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런 질문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핵심이에요. 그래, 시뮬레이션 돌렸어. 달 돌아가. 그럼 우리도 시뮬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사람이랑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가? 아, 그래.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맞아. 그럼 그려면 어떡할 건데? 이 내용.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미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아랫단이라고 레벨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주가 점점 아래 레벨이라고 치고 우리가 만든 우주에서 탄생한 인류가 또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계속 지금 레벨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난 그게 궁금할 것 같지 않고 이게 정말 트루라면 우리의 위의 레벨의 시뮬레이터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난 그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은 시뮬레이션인가? 뭔가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캐릭터가 이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음을 뭐 알게 된다면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시세계를 관찰하면서 그때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과학계에서 그 위의 레벨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도 있나요? 근데 이게 약간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 그 시뮬레이션 속에 인간들이 막 잘 살아. 거기서 끝났으면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안 나오고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방금 범례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도 시뮬레이션 아니야? 여기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범례님 방금 말씀하신 그래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시뮬레이션 돌려진 우주야. 그 위로 어떻게 올라갈 거야? 라던가 그럼 이걸 돌린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야? 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상상력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제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랄까 방법론이거나 가설들을 세워놓는 단계는 아니라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이 윗사람, 우리를 만든 시뮬레이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요 정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할 수도 있겠으나 시뮬레이션 우주론 자체의 시발점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의 우주를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면이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우주를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의 우주보다 더 나은 우주? 이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더 나은 우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심즈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게임. 이렇게 심즈들 살고 있는 심즈라는 세상이 있고 거기서부터 뭐 출발해서 지금 우리의 우주와 똑같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인류가 기술을 발전하면서 차근차근 올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어. 딱 기술 발전이 여기에 딱 왔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우주를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더 오차가 적고 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 오차를 알 수 없는 맞아. 우주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누군가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라면 우리도 완성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윗레벨 시뮬레이터들이 만들어가고 있던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좀 더 궁금하네요.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말씀하신 우리 현 우주, 현 상태를 초과하는 경우 방금 더 낮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상위 레벨의 우주가 생겨나는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거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나은 기술, 인간의 뇌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가 존재함으로써 그 컴퓨터가 만드는 또 다른 세계는 어떤 그림일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섰고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가장 궁금하긴 했고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같이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감히 내가 지금 과학자들도 못 내린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저희에게 저는 왜 이런 걸 준비를 했고, 요코마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왜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비롯해서 이런 인신론적인 질문 혹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패널분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뭐 쿠마님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최소 한 분 정도는 이거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혹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고 사실 저는 우리 패널을 넘어서서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는 큰 관심 없다. 그래서 왜 그럼 저는 이런 거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양반입니다. 저는 이런 거 궁금해서 이렇게 막 발제도 하고 하지만 저는 양반이에요. 여기서 훨씬 저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이 이 문제를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바로 과학자분들이죠. 물리학자분들. 이 물리학자분들은 뭐 연구비가 뭐 땅에서 솟나요? 다 세금 혹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피 같은 세금을 쓰면서 왜 이런 SF 영화 스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미친 듯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 가는 바가 있으세요?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이거는 시뮬레이션 이론을 포함한 이 다중우주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중우주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이나 뭐 이렇게 자연계 법칙이 있잖아요. 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옛날에 읽은 기사인데 지금 현 인류가 발견한 자연계 법칙을 설명하려면 우주가 최소한 16차원 이상이어야 한다. 16차원이 넘어야 지금 우리가 발견한 뭐 물리 이론들이 동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그런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파보다 보니 발견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려면 우주가 하나로 부족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이라고 우리의 세상을 생각했는데 우주에 대해 탐구해보니 16차원 이상 필요하듯이 우리 세상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우주 하나로는 부족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끈이론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다중우주론을 포함해서 양자역학이나 이런 역학, 그러니까 물리학 쪽을 파보신 분들은 끈이론을 꼭 만나실 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핫한 이론 중 하나이죠. 이런 것들을 왜 과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파는 거지? 16차원인 게 중요한가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과학, 방금 법리님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해온 답과도 굉장히 밀접한데 오늘날의 과학이 넘어서지 못하는 이 문턱을 과학자들은 넘으려고 하고 있고 이걸 넘는다면 지금 현대물리학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돼요. 그 중에 하나가 다중우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의 통합 문제, 이거 Theory of Everything이고 제가 양자역학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양자 얽힘 문제, 미세 조정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끈이론, M이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모순을 일으키는 이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다중우주론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살면 안 되나?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모르는 걸 헤쳐오면서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달의 움직임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항해업이 발전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알게 되면 그걸로 파생될 만한 사업이나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온 답도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해결 안 해도 우린 살 수 있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를 단 한순간도 포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욕망을 해왔고
살았고 보다 더 편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 노력이 끝나지 않는 한 이 물리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연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는 비과학자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수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넘어가서 그래 과학자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철학자분들 예를 들면 이 세계를 계속 탐구하시는 분들까지도 만약 그게 업이라면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분이 그게 업이니까 해야지 어떡해. 근데 저 같은 경우 혹은 이 방송을 저번 다중우주론 1을 비롯해서 굳이 시간 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혹은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 지금 억지로 앉아 계신 걸 수도 있지만 왜 시간 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단순한 이유를 생각했는데 뭐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인류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이유보다는 본인들이 답답해서 애초에 학자가 된 이유가 호기심이 워낙 왕성해서 학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적인 욕망? 갈망? 과학자분들은 그런 것 같다.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 재미? 지적인 갈망? 그럼 약간 저희 여기 모인 저희들도 그런 맥락일 수 있겠네요. 우선 저는 그래요.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해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심을 생겨진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를 남들에게 설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도 그 이유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궁금해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그들이 오직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너는 뭘 할 건데?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쿠마님이 전번에 저에게 질문하신 거 안느님은 왜 이렇게 관심이 이런 거에 많으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입니다. 중요한 건 저의 행동인 것 같아요. 사실 과학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면 연구, 공부, 탐구 이런 것들로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그 관심을 토론, 사색 혹은 책집필로 해소하고 있고요. 예술가들은 그 관심을 모방, 창작 등의 활동으로 해소를 하네요. 바쁜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과 관련 없는 소소한 관심이 있다면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소를 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 해소를 지직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탓에 여러 고민을 하였고 또 그 고민을 공유하고 남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했던 탓에 이 패널분들을 만났고요. 또 유난히 제가 또 관종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끼리 해도 되는 얘기를 이렇게 녹음해서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지지익선 패널분들도 사실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다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던 탓에 여기 앉아서 지금 청취자분들께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양자역학 이쪽 얘기하면 지지익선은 왜 탄생했는지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결국 결론은 지지익선이다. 근데 쿠마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한 답변이 왔네요. 근데 너무 짧은데? 저 모르겠어요, 쿠마님.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이에요. 얘기 아니야. 나도 몰라.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좋은 비유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현미경이랑 망원경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현미경적인 시각 그리고 망원경적인 시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 뭐 먹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 굉장히 현미경적인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고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하고 있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을 것인가 그게 시뮬레이션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망원경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인간은 살고 있고 어느 시각에 조금 더 애호가 있냐라는 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안느님은 망원경적인 시각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지적 탐구라고 한다면 사실 시뮬레이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맞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맞다 아니다
yes or no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느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혹은 더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알면 제 행동이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중우주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션 이론까지 뭐 두 편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느님이 준비한 주제는 그거예요. 우주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의 주제 자체는. 근데 그게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과학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2010년에 한번 대한민국 기사에서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입자가속기, 거대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란 가속기인데 그 동그란 게 엄청나게 커요. 거의 무슨 마을 하나 둘러쌀 정도. 마을을 몇 개는 둘러쌀 정도로 큰 원의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납이온이었나? 무슨 원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요. 뭐 눈에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속도가 아니라 정말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을 만큼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입자를 초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랑 정확히 반대로 도는 입자를 하나 더 가속시켜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충돌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빅뱅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충돌을 시켰고,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게 2020년인데 지금 10년 전 얘기죠 벌써. 그 10년 동안 수많은 입자가속 실험을 하고 충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37억 년이 된 우주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에너지로 충돌을 시키면 빅뱅이 일어난다 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 현 인류의 수준으로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는 충돌을 못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시뮬레이션 이론이 컴퓨터 속의 세상으로 우리가 국한하고 있지만, 만약 입자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빅뱅이 탄생했을 때의 에너지량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돌을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컨트롤은 못하는 우주가 하나 더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 우주를 만들어내려고 또 실험을 하고 있고, 제가 짧은 식견으로 생각하기엔 이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에 보면은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오래 살고 싶어요. 인류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녹음 전에 과학편이랑 양자역학편 다시 듣고 왔는데 그때마다 범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서 다행이고 그 끝을 마주하고 싶다. 그래서 방금 약간 그 세른 연구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범리님이 그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가장 최근에 발견되었던 그 힉스 입자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양자 충돌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인데, 사실 그거는 저는 큰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빅뱅을 만들어냈을 때 과학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빅뱅은 탄생해도 그 뒤에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뮬레이션 이론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전 세대 우주인들의 입자 가속에 의해 생겨난 우주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은 맞아요. 자유니까. 맞아. 우리의 우주는 이전 우주의 멸망과 함께 창조된 우주다. 이런 것도 사실 가설은 세울 수 있는 거죠. 맞아. 이런 생각해보면 재밌는 생각은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범래님이 아마 양자역학 편이었을 거예요. 범래님은 뇌정지가 왔을 때, 뇌정지가 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희열을 느낀다였나?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생기면은 답답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익숙한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저 표정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생각하느라 안느님 설명 따라가다가 내 스스로 또 생각을 좀 파보다가 뭐 이런 과정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뇌정지가 왔는데, 예전에 범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뇌정지가 온 순간을 이제 마주하지 않고 싶은 순간만으로 여길 게 아니라 재밌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조금 더 들어가지고, 오늘 첫 녹음이었는데 제가 앞으로 지직선 계속하면서 초심을 좀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세이브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초심의 세이브 지점? 시작하자마자 세이브를 하셨네요. 벌써 초심 그렇죠. 걱정하시는 거 네. 너무 웃기다. 세이브 포인트가 너무 빨리 있는데?
저 되게 재밌었고 오늘 쿠마님 말 거의 안 하신 거 알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키를 궁금해하고 혹은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고 제가 사실 그 키에 대해서 혹은 법칙이나 뭐 과학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지식으로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엔딩은 마치 라디오처럼 엔딩곡과 함께 저의 멘트가 나가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GM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네, 깔리고 저의 제발. 저의 멘트가 그 위에 얹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책을 읽고 계신가요? 음악을 감상하고 계신가요?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수다를 떨고 계시나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창업을 하셨나요? 여행을 떠나셨나요?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관심에 당위성을 찾으시느라 노력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세에 따를 필요도 없어요. 이유를 명확히 갖고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짱이니까 뭐든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